이번 장에서는 딥러닝 프로젝트의 시동 걸기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성능 지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정하고 또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네 가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딥러닝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네,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설계된 신경망을 가지고 모델 학습을 해서 결국 그 모델을 사용한 결과를 또 분석하고 그 다음 룹으로 어떻게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또 다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일련의 룹을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성능 지표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나오네요. 4장 1절에 나오는 성능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지표는 말 그대로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라고 불리워지는 시스템이 성능이 우수하다,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 약간 이렇게 표현할 때 단순하게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할 테니까요.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수단은 정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뭐 accuracy, 이미지 분류 문제의 정확도란 무엇입니까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했던 게 이제 아래와 같은 이퀘이션인데요. 정확도는 전체 표본수 중에서 정답을 맞힌 횟수 뭐 이렇게 표현이 돼서 예를 들면 100개의 입력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100개의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모델기가 90장의 영상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내렸다면 우리는 그 분류기는 90%의 정확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90%라고 하는 게 바로 정량적인 성능 지표를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정확도라고 하는 성능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일까요? 근데 이제 문제마다 적절한 평가 지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희귀한 질환의 유무를 판정하는 진단 모델을 설계하고 그 진단 모델 설계를 무엇으로 성능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를 들여다볼게요. 만약에요. 정확도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서 이 모델을 봤을 때 예를 들면 99.999% 정확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봅시다. 왜냐면 이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 명 중에서 1명꼴로 발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모델이 대부분의 대답을 희귀질환이 발병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답만 틀리고 모두 다 나머지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바로 99.999% 정확도를 갖는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정확도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아 보이지만 어떻죠? 실제로 질환을 가진 사람을 찾아낼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1명이 틀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희귀질환자인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정확도라고 하는 성능 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능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혼동행렬이라고 하는 confusion matrix가 있는데요. 이 혼동행렬은 모델의 분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 표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희귀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의 그 성능 지표를 아래와 같이 혼동행렬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애초에 질환이 있는 사람을 있다고 예측하는 것과 없다고 예측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질환이 없는 사람이 또 질환이 있다라고 예측하거나 질환이 없다고 예측하는 케이스라고 해서 이 바이 총 네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진양성이라고 하는 true positive는 모델이 질환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케이스고요. true negative에 해당하는 요 진음성의 경우는 모델이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있으니까 있다고, 질환이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맞게 정확하게 예측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false positive는 실제는 음성인데, 그러니까 질환이 없는 사람을 모델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false negative인 위음성의 경우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없다라고 잘못 예측한 케이스입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잘못 예측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양성인 false positive와 위음성인 false negative 중에서 어떤 오류가 더 치명적일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위양성 결과가 좀 더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없다라고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위음성의 경우가 좀 더 치명적이죠. 위양성보다요. 왜냐하면 질환이 없는 사람을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있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질환이 있는 사람을 없다고 예측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없어요. 있다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위음성 케이스인 false negative가 훨씬 오류를 일으켰을 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좀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 모델에는 재현율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사용합니다. 자, 재현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재현율의 반대 개념인 정밀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현율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는 리콜이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이고요. 때로는 민감도, sensitivity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 재현율은 모델이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진단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앞서서 봤겠지만 질환이 있는 사람을 잘못 진단하면 아주 리스키하니까, 아주 치명적이니까 이 재현율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모델의 성능 지표를 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진양성과 위음성분의 더하기 분의 진양성으로 표기된다. 자, 그럼 정밀도란 무엇이냐? 프리시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정밀도는 재현율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질환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진단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질환이 없는 사람을 양성으로 진단한 위양성이 얼마나 되는 지표죠. 그래서 정밀도는 이와 같은 이퀘이션을 표현이 되는데, 보통 정밀도는 스팸 메일 분류기에 적합한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수신인이 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메일이 잘못된 스팸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스팸 분류기 있잖아요. 스팸 분류기가 있어. 내 메일이 스팸으로 분리가 스팸이냐 아니냐를 분리해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의 그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메일이 받은 편지함에 안 들어오고 스팸 메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차라리 몇 개 실수로 스팸 메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메일이 스팸 메일 함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팸 메일 분류기를 평가할 때 재현율보다는 정밀도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더 사용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F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F 스코어라고 하는 평가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F 스코어는 재현율과 정밀도라고 하는 그 두 지표를 한꺼번에 나타내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 빼기 아니에요. 이거 그냥 F 스코어를 갖다 쓴 겁니다. 여기를요. 식은 P 더하기 R분의 2 곱하기 PR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재현율과 그 정밀도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앞서서 그 100만 명 중에 1명이 발병할까 말까 한 질환의 그 예측 모델이 있을 때
위양성 건수가 많아서 만약에 인제 정밀도가 낮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불필요하게 추가 검사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그 질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질환에 걸렸다.'라고 예측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재검사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를 함께 보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네. 그런 경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 평가 지표를 알아봤어요.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성능 지표였고요. 그다음 오늘 배웠던 게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 성능 지표, 그리고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성능 지표, 그리고 F 스코어라고 불리워지는 리콜과 프리시전을 같이 사용하는 성능 지표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성능 지표를 알아봤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 모델의 개선하는 방향이 그 성능 지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인제 계속 드라이빙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 성능 지표를 잘못 지정해 놓고 계속 그 점수 스코어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분류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아무쪼록 문제에 따라서 정확한 필요한 성능 지표를 설정했다고 인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스라인 모델은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게 인제 딱 그런 거죠. 성능을 막 초반부터 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 문제를 풀어서 피저빌리티를 보는 거죠. '아, 이런 모델을 적용했더니 요 정도 성능이 나오는구나. 모델 학습이 가능하구나. 어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정도의 감을 잡는 게 바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에 해당하는 겁니다. 베이스라인 모델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어떤 유형의 신경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 우리가 배웠던 게 인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인제 뭐 CNN, 합성곡 신경망, RNN은 이제 시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뭐 앞장에서 다루지 않았죠. 아무튼 우리는 MLP나 CNN과 RNN 뭐 기타 등등 훨씬 더 많은 백본이라고 불리워지는 인공신경망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유형 중에서 어떤 신경망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욜로나 SSD 등의 물체인식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신경망의 층수는 얼마나 더 둘 것인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활성화 함수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또 그리고 모델 학습에 사용할 뭐 최적화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어떤 녀석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뭐 드랍아웃이나 배치 정교화 등의 규제와 기법과 관련된 녀석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제 보통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런 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서베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인제 기존에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이미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 분명히 논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논문을 참고해서 기존 모델과 알고리즘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아무도 그동안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최초로 설정하게 되고, 그 최초로 설정된 베이스라인을 이제 학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게 되겠죠. 또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어떤 신경망을 사용할 건지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데이터셋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셋에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문제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전이 학습이라고 하고, 뭐 이 전이 학습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이미지 분류 문제,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 놨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1000개의 클래스가 아닌 별도의 클래스를 다시 지정을 합니다.
다시 지정을 하고 데이터셋을 여러분의 데이터셋을 모아 놨어요. 그랬을 경우에 근데 보면은 여러분이 모은 데이터셋은 500개고 예를 들면 그 각각의 클래스마다 영상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럴 경우에 그 어떤 인공신경망 모델을 처음부터 완전 스크래치 레벨부터 즉 이 말은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거나 그냥 초기화 어떤 특정 방법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부터 여러분이 다시 학습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그냥 학습을 시도하는 거를 스크래치 레벨부터 학습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미 1000개의 클래스로 한 클래스당 1000장의 약 1000장의 영상으로 막 라지 스케일 데이터로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을 그 모델의 가중치와 그러니까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정의한 모델 여러분들이 모아 놓은 데이터로 약간 튜닝하는 거. 그게 인제 전위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배운 녀석한테 "야 이것 좀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래?"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단 한 번도 풀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이거 한번 풀어 봐."라고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이미 한번 공부했던 머신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수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이미 학습된 모델이 프리 트레이닝 모델, 사전 학습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가져다가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것을 전위 학습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4.2 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미 누군가가 풀어 놨다면 그 사람들이 풀어 놓은 해법을 가져다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학습 데이터 준비입니다. 데이터 준비 과정은 문제 유형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 준비 기법을 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데이터 분할을 할 때 중간에 튀어나오는 검증 데이터라는 녀석은 무슨 녀석이냐. 그리고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 분할을 한다는 거냐. 그리고 인제 이렇게 분할 학습과 어떤 검증과 테스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데이터는 학습 이제 그냥 데이터라고 불리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전체가 존재할 때 우리는 먼저 데이터의 일부를 학습용, 훈련용 데이터와 일부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당연히 분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테스트는 평가용이에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 데이터는 훈련할 때,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절대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학습 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눠 놓고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 학습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하는 중간에 내 모델이 잘 학습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그 잘 학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검증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또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 이건 테스트 데이터, 이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학습 중 한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모델의 정확도와 오차를 확인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체크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모델의 정확도, 그러니까 이 한 FF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전체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러고 나면 모델의 정확도와 오차를 확인해서 모델 성능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체크하는 과정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깨진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이 완료된 후 최종 성능을 측정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우리는 별도로 훈련 데이터를 다시 분할해서 학습 중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사용하는 검증 데이터셋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앞에서 봤던 요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얘를 또 이렇게 일부 나눠 가지고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 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습 중간중간에 어떤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는 검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습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이, 그러니까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변경되지 않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 모델 성능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분류하면 잘 분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분할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옛날 데이터셋들은 규모가 얼마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기껏 해봐야 10,000개 정도에 해당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수만 개에 지나지 않던 시절에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8:2 혹은 7:3 비율로 많이 나눴습니다. 만약에 인제 검증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된다면 뭐 60대 20대 20, 70대 15대 15 이런 식으로 검증 데이터를 별도로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모아진 데이터셋들은 엄청나게 큰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데이터가 막 100만 개 이러죠. 이미지넷만 해도 100만 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굳이 이 비율을 8:2, 7:3 뭐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전체의 1%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가 총 100만 개라면 테스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각각 10,000개씩 분할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데이터 분할 시 주의할 점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할했는데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 분포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내가 훈련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이 고품질의 이미지를 크롤링한 데이터로 구성을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저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요, 분명히 같은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고품질 이미지와 저품질 이미지를 같이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거를 뭐 8:2, 7:3으로 나눠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 게 낫지, 일정 고품질의 이미지를 훈련 데이터로 그리고 저품질의 이미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 것은 여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 분할의 그 명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 기법은 매우 다양하죠. 근데 인제 그리고 또 데이터셋의 상태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약간 뭐 일반화해서 적용했을 때 반드시 워킹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신경망은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처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 신경망은 전처리가 없더라도 학습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면 어느 정도 신경망이 데이터 전처리를 없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또 데이터 전처리라는 걸 해 주게 되면 좀 더 모델이 학습을 잘하게 되고 좀 더 잘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쓰더라도 어떤 특정 좀 더 모델의 성능을 쪼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들을 찾아서 논문을 써서 학계에 막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거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기본적인 던처리는 뭐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환한다거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뭐 정교화나 데이터 강화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뒤에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회색조 이미지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컬러 이미지를 이 컬러 이미지가 인제 3차원 데이터잖아요. RGB로 구성된 3차원 데이터를 그레이 이미지로 이렇게 1차원짜리 한 개의 행렬을 갖는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인제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거는 학습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할 때 만약에 인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칼라라고 하는 정보가 그닥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이 3차원 데이터를 써 가면서 연산 복잡도를 높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게 색상 정보가 불필요한 문제 해결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계산 복잡도를 경감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미지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모든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같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크기를 다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알렉스넷 같은 경우도 다 24 by 24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 기계학습 시간에도 그리고 인공지능 시간에도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데이터 정교화란 데이터에 포함된 입력 특징의 배율을 조절해서 비슷한 분포를 갖게 하는 건데요. 요런 데이터가 요렇게 바뀌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뭐 10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원D 벡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값 하나하나가 갖는 영향력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들어가는 값이 크기 스케일 차이가 크지 않고 일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요렇게 정규화라는 과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화는 모든 픽셀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각 픽셀 값에서 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를 정규화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훈련 데이터만 정규화를 해 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정규화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다르다거나 하면 안 되고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 이 평균과 표준 편차, 동일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하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든 픽셀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훈련 데이터 정규화하고 동일한 값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 정규화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되지요. 자, 이렇게 원본 이미지는 예를 들어 영상 데이터가 영상일 때요. 원본 이미지는 서로 다른 배율의 값을 가진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어떤 녀석은 0에서 255의 값을 갖고 있는 어떤 2D 영상이 존재하지만 또 어떤 데이터는 최소값이 20, 최대값이 200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2D 영상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범위의 스케일을 가질 경우는 어떤 신경망 모델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피로도가 높으니까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입력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인제 신경망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하는 경사 하강법을 적용했을 때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정규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 놓은 건데 실제로 정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이게 이제 영향력이 다르니깐요.
근데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지 않고 우리가 수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강화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고요. 어 지금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규제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역시도 규제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정을 했고요.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도 알아봤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모델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 평가를 하고 그 모델 평가한 성능 지표를 직접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성능 지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표 해석을 통해서 다시 룹을 돌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모델 베이스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 전처리가 추가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이 앞부분이 뭔가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성능 지표 해석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베스트 모델을 찾기 위한 어떤 룹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능 지표 해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델 학습이 끝나면 모델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구성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요.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델 학습을 다 했는데 그 성능이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 더 이상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 불필요하니까 성능 지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나온 성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모델 개선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제 왜 성능 지표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그게 모델이 과적합을 일으켰냐, 오버피팅이냐, 과소적합을 일으켰냐, 언더피팅이냐,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인제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과적합의 경우와 과소적합의 경우인데요. 그럼 이제 이 과적합의 징후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더피팅인 과소적합은 모델의 표현력이 데이터에 비해 부족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모델이 너무 심플해서 지금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셋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자, 과소적합의 대표적인 예는요. 단일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근데 과적합을 봅시다. 과적합은 과소적합의 반대예요. 모델이 지나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 자체를 다 외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란 무엇이냐? 내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정답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습에 사용한 적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성능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인데요. 지금과 같은 과적합을 일으킨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아무튼 요 과적합의 얘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지나치게 배운 겁니다. 지나치게 배우고 외워버리는 현상. 자,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모델 학습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밑에 보기 그림 중 여러분의 모델이 어떤 답을 줘야 좋은 모델인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높은데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 바로 뭐다? 오버피팅이다. 오버피팅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레인 에러, 우리가 계속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손실함수 값을 찍어요. 로스 펑션 값을. 근데 트레인 에러는 1%야. 괜찮아. 좋아. 근데 밸리데이션 에러가 10%라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 자체를 기억하기 때문에 요 검증 데이터에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계속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요. 이렇게 바꿔서 이 밸리데이션 에러가 트레인 에러와 유사해지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로 성능을 튜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낮으면 애초에 이 1번은 훈련 데이터 성능이 좋았어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낮은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낮으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판단할 수 있냐면 과소적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 손실함수 값을 찍어보면 트레인 에러도 높고 검증 에러도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보통 모델의 표현력이 낮아서 데이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단순한 거죠.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경망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오버피팅인지 언더피팅이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 과정 중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습 오차와 검증 오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뭘 그리냐? 트레인 에러랑 그러니까 트레인 로스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이렇게 두 개를 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같은 경우는 학습 에러는 줄어드는데 검증 에러가 줄지 않으니까 과적합이고요. 학습 에러와 검증 에러 모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소적합이고요. 가장 적절한 학습은 둘 다 모두 좀 갭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로스 값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 이게 적절한 학습인 겁니다. 그림을 보고 과적합이냐 과소적합을 일으켰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신경망을 구성하고 이제 학습하고 평가하는 거를 이제 한 바퀴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아래 요 실험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시각화되어 있는 과정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8:2로 이렇게 나눠 놓는 분할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은 MLP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가보면 링크를 열어보면 계속 열어놨네요. 지금 메이크 블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부러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카테고리는 3개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퀀셜이라고 해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델은 댄스 써가지고 그 MLP 모델 은닉등 2개 쌓았고 아담 옵티마이저 쓰고 이게 이제 모델이 약간 3개였죠. 네, 클래스가 3개짜리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학습 시켜봤더니 쭉쭉쭉 에포크 1000 돌면서 계속 로스 찍죠. 로스 에큐러시. 이 로스가 트렌 로스, 에큐러시가 여기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 검증 로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계속 보면서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계속 텍스트로 찍은 건데 보시면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앞서서 말했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맨 마지막 거 보시면 이제 이 애큐러시를 훈련 데이터에 정확도만 찍어놨잖아요. 이거를 로스로 바꿔가지고 찍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그림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신경망을 개선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입니다. 잠깐 영상 끊고 갈게요. 네, 4장 5절 신경망을 개선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데이터를 추가 수집을 하거나 인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으로 어떤 과적합 혹은 과소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인제 언제 데이터를 추가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아래의 그 판단 기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기존 성능이 먼저 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훈련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성능이 인제 너무 낮지 또 너무 높지도 않은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도,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와 검증 데이터의 손실감 혹은 정확도를 시각화해서 관찰한다. 이게 인제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확도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손실값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인제 트레이닝 로스랑 트레인 로스 그리고 밸리데이션, 밸이라고 쓸게요 그냥. 로스가 두 개가 이렇게, 이게 에포크, 이게 로스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행이 될수록 이게 트레인, 이게 밸리데이션이었으면 요렇게 둘 다 모두 인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떨어지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시각화해서 관찰을 해 보면 이게 지금 더욱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손실감 혹은 정확도를 시각화해서 관찰을 해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과소적합 징후가 보이는지, 과적합 징후가 보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요, 데이터가 인제 그 과소적합 징후가 보이면 데이터의 추가 수집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델이 기존의 데이터도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 수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혹은 기존의 훈련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데이터가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델한테.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뭐 데이터의 분포가 조금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혹은 뭐 연산량이 많다거나 하는 식의 그 문제 때문에 이 과소적합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뭐 이렇게 전처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제 이번에는 과적합, 오버피팅의 징후가 보이면 그때는 어떡하느냐? 이 가장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데이터 추가 수집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모델이 이미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모델은 평범한데 문제가 너무 이지한 케이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 수집을 해서 넣을 때 좀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넣어 주고 좀 더 챌린지한 데이터를 모아서 넣어 주는 거죠. 그래야 이 가적합 문제가 해결이 되지,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만 어차피 크롤링해서 넣는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손실값을 시각화해서 관찰한 다음에 과소적합의 징후가 보인다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과적합 징후가 보이면 데이터 추가 수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장에서 나오게 있는 내용이 이제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냐? 신경망 학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설정해 주는 기본 어 아규먼트 값이라고 하시면 될 수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바로 인제 이게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하는 대상이 됩니다. 직접 우리가 값을 수정하지 않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직접 설계자가, AI 설계자가 직접 수정하고요. 파라미터는 직접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대표적인 예로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가중치와 편향이라는 게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습률이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 배치 크기라고 하는 배치 사이즈, 에포크의 수인, 뭐 에포크의 넘버, 뭐 은닉층의 수는 신경망을 설계할 때 그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신경망 노드들이 바로 이제 은닉층의 수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네.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튜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유효한 값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매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마다 다르고요. 해결하고자 하는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정답에 가까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트라이 앤 에러. 여러 번 시도해서 가장 적합한 값을 발견하는 것 밖에는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예를 들면 신경망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학습 및 최적화 관점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규제 및 과적합 방지 기법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신경망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신경망의 깊이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은니층 수, 그리고 각 층마다 각각의 뉴런 수를 몇 개를 둘 것인지에 대한 뉴런 수, 그리고 바로 이 예를 들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CNN 더하기 뒤에 활성함수를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ReLU 이런 거. 이런 활성함수의 종류를 무엇을 둘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학습 및 최적화 관점에서는 뭐 러닝 레이트 DK라 불리워지는 학습률 감소의 유형, 그리고 미니 배치의 크기,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뭐 예를 들면 SGD와 같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뭐 에포크의 수 이런 게 또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L2 규제화나 드롭 아웃 혹은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을 사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도, 그리고 각각에 대한 뭐 드롭 아웃층을 사용을 할 때 그 안에 얼마의 전체 중 몇 퍼센트를 드랍 아웃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 강화를 할 때 뭐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냐가 바로 이게 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신경망 구조에 해당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튜닝해야 될까요? 이 참 정답은 없지만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신경망의 깊이와 폭, 그러니까 깊이는 이렇게 층에 몇 층을 쌓을 건지, 그리고 폭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뉴런을 몇 개를 둘 건지, 이게 이제 바로 폭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깊이와 폭은 신경망의 학습 능력과 직결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이 일단 복잡도가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신경망 구조 규모가 작으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요. 규모가 너무 크면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경망 규모가 작다라는 말은 그만큼 모델이 단순하다는 말이고요. 신경망 규모가 크다는 말은 복잡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똑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적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경망의 적당한 규모를 가늠하는 게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통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베이스라인 신경망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점점 학습을 해가면서 성능을 관찰해요. 그러면 이게 과소적합이 발생하는지 과적합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죠. 즉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언더피팅이 발생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애가 오버피팅을 일으키고 있으면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니까 감소를 시키고요. 모델 규모를 감소를 시키고, 과소적합이 발생하면은 이제 모델이 너무 그 라이트하다, 즉 가볍다, 쉘로우하다,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뜻이니까 인제 신경망의 규모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인제 바로 신경망의 깊이와 폭을 조절하는 건 역시 모델 학습을 하면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통해 피드백 룹이 도는 거죠. 네, 그렇게
기본적인 시작점에서부터 규모를 가감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셋이 복잡할수록 신경망의 학습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데이터셋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은 내가 점점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는 사실로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의 학습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또 신경망의 깊이와 폭을 결정할 때 이제 고민돼야 될 게 또 있는데요. 모델의 학습 능력이 지나치게 높으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오버피팅을 일으킵니다. 즉, 오버피팅을 일으켰다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데이터의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답을 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적합, 너무 똑똑해서 답을 외워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직수, 유닛수, 즉 은직층의 유닛수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은직층의 유닛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학습력이 지나치게 높아도 적절한 규제화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과적합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적절한 규제화인데요. 이 드랍아웃이나 뭐 L2 규제화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과적합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델 그러니까 과적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은닉층의 유닛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이런 오버피팅,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똑똑하다고 해서 답을 외워버리는 잘못된 방향으로만 학습이 되는 법이 없잖아요. 모델은 똑똑하지만 잘 컨트롤해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이 적절한 규제화라는 것이고,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통해서 똑똑한 모델도 잘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검증 데이터의 오차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은닉층의 뉴런을 계속 추가한다. 즉 이제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모델을 사실은 이제 좀 똑똑한 모델을 미리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때 답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컨트롤해서 문제를 잘 공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적절한 규제를 쓰면 되는데, 최대한 가능한 신경망의 구조를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검증 데이터의 오차가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뉴런을 추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계속 성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이제 모델의 학습 능력이 부족하면 반대로 이게 앞에서는 지금 과적합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소적합이 발생하잖아요. 이 과소적합을 일으켰을 때 하는 방법은 뭐 복잡도를 늘리는 거니까 언니층의 유닛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단순합니다. 그리고 인제는 뭐 활성화 함수의 종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결국은 하이퍼 파라미터니까요. 뭐 일단 활성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선형성을 도입하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 불리워지는 이런 유닛층을 계속 쌓기만 했다면 우리의 인공신경망은 비선형성을 갖지 못하고 선형 곱하기 선형 곱하기 선형의 선형성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데이터의 분류 문제나 회귀 문제에 활용될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비선형성을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함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우리는 ReLU와 같은 활성화함수나 그 변종, 즉 ReLU의 변종에 해당하는 뭐 리퀴드 ReLU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뭐 학습 및 최적화를 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신경망 구조를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들이 신경망의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신경망의 구조가 확정됐으니까 학습할 때 사용되어지는 학습 과정에서 관여되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학습률이라 불리워지는 러닝 레이트와 학습률 감쇄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 DK가 있습니다. 자, 최적화 알고리즘 설정에서 오차함수의 경사를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내려갈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보폭이 바로 학습률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아주 조금씩 점프할지 이런 보폭 이렇게 뛰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학습률이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차함수의 경사를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를 결정하게 돼요. 러닝 레이트가 클수록 이 경사를 빨리 내려가게 되고요. 작을수록 아주 천천히 경사를 내려가게 됩니다.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얼마나 중요한 파라미터이냐면요. 이 요수아 벤지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딥러닝 3대 거장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습률은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항상 잘 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 중에서 학습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 어때요? 요우수와 벤지오 교수님이 딱 하나만 자기에게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모델 성능을 개선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학습률과 학습률 감쇄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피지컬 미닝,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 그걸 크게 잡았을 때, 작게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건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률을 절묘하게 이상적으로 설정한다면, 그러니까 학습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1번과 같이 진짜 절묘하게, 왜냐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묘하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요. 잘 설정하면 이렇게 뚝 한 번에 최소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요. 자, 두 번째는요. 학습률이 이상적 학습률보다 작다면 혹은 훨씬 작다면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최소점에 도달한다. 네. 천천히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요. 느릴 수는 있지만 언젠간 요 최소점에 도달하겠죠. 뭐 이만큼의 점프 보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보폭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요. 학습률이 이상적 합숙률보다 크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지점에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수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소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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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할 수도 있겠죠? 즉 그럭저럭 괜찮은 지점에서 요 최소 지점은 가지 않고 적당한 학습률 크기일 경우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까지는 할 것이다. 자, 그럼 다음 4번은 학습률이 이상적 학습률보다 훨씬 크다면 가중치는 최소점을 지나쳐 버리고 오히려 원래보다 더 최소점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걸 발산이라 합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발산이고 보통 학습할 때 NAN이 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이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률을 결국 이 2번이냐 이제 3번이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뭐 이게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습률이라고 불리워진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아서 일단 대충 근처에 갖다 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최소점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핸들링을 잘해서 저 최소점에 도달하고 모델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학습률의 값은요, 최적화 속도와 성능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죠. 그쵸? 학습률이 크면 속도는 빠르고 성능은 낮아지고 뭐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학습률을 너무 작을 경우, 큰 경우, 아주 큰 경우, 적당한 경우가 요와 같은 현상이 보통 갖는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빨간색, 적당한 학습률을 갖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학습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직 수렴을 안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굿 러닝 레이트 빨간 줄에 해당하는 선까지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될 겁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가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냐면 이제 이게 최소점에 수렴하지 않고 최소점 근처까지는 가지만 그 근처에서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의 값은 최적화 속도와 성능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기본 값으로 미리 설정된 학습률은 좋은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제 뭐 케라스든 파이토치든 텐서플로우든 그 사용하고자 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대부분들이 러닝 레이트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사용해도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시 출력되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을 이제 분석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로스만 보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로스를 같이 보잖아요. 그 두 개를 잘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은 딥러닝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파라미터가 수정될 때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 학습을 하는 도중에는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향값이 계속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입니다. 파라미터가 수정될 때마다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 제대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이 멈출 때까지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학습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학습이 끝나고 났을 때, 즉 파라미터가 수정될 때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감소 중이라면 학습률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학습이 끝났다는 표현은 뭐냐? 내가 최대 에포크 수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델 학습을 위해서 에포크 맥스 값은 뭐 1000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1000 이터레이션을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이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학습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은 학습률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학습률 값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합니다. 혹은 이거를 증가시키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 에포크 수를 늘려요. 그래서 학습을 계속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을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계속 학습하는 것이죠. 네.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튜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이번엔 또 밸리데이션 로스가 진동하는 거예요. 뭔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학습률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닝 레이트 값을 감소시켜서 재학습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앞에서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동한다는 뜻이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빨간 점이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적합을 일으켰을 때랑 약간 달라요. 그 진동하는 모양이.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러니까 꼭 과소적합과 과대적합만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동할 때 이렇게 진동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네. 이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서 재학습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걸 알아볼게요. 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학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상수값이면 러닝 레이트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게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값이 계속 바뀌면 학습 도중에 발생하는 러닝 레이트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이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0.5이다가 뚝 떨어져서 0.25, 뚝 떨어져서 0.125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가 지금 에포크 특정 에포크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학습 도중에 학습률을 변화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대부분 고정된 학습률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즉, 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잘 설정해서 뭔가 어댑터블하게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것이 성능도 중요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학습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크게 점핑을 먼저 해요. 학습률이 클 때는 크게 점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학습률을 줄여서 최소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면서 성능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어떻다? 큰 학습률을 적용해요. 그리고 점차 감소시켜서 학습률을 감소시켜서 최소점을 지나친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이런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러닝 레이트 디케이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계단형 감쇄와 지수형 감쇄, 그리고 적응형 학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교수님이 써놓은 건데요. 계단형 감쇄는 일정 비율로 학습률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0.5 감소, 이거에 0.5 감소, 그것도 0.5 감소 이런 식으로요. 지수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요. 에포크마다 학습률을 0.1을 곱하는 지수 감쇄를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가 적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형 감쇄에 비하면 파라미터가 수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최소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형 감쇄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적응형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학습 진행이 멈추는 시점에 학습률을 경험적으로 설정된 값만큼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계단형 감쇄나 지수형 감쇄가 아니라 나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값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를 생각해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률이 필요한 시점에 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는 상황에 따라서도 증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습률이 감소하는 뿐만 아니라 증가하기도 해요. 감소와 증가를 자기가 알아서 설정하는 게 바로 적응형 학습이고요. 이 적응형 학습은 일반적으로 학습률 감쇄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대요. 즉 지수형 감쇄나 이 계단형 감쇄보다 높은 모델 성능을 보이고요. 대표적인 적응형 학습이 적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의 사례는 아담과 아다그라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미니 배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세팅 문제인데요. 결국 배치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하고 리소스의 요구 사항 혹은 학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무조건 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GPU 메모리가 모자라니까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학습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요. 만약에 데이터셋 크기가 작다면 BGD를 사용해도 돼요. 이게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풀 배치라는 뜻이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배치로 보겠다는 거예요. 풀 배치. 왜냐면 데이터셋이 크게 작으니까 BGD를 사용해도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큰 데이터셋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쪼개야 됩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든지 이렇게 쪼개든지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배치 사이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미니 배치. 이 미니 배치는 64 혹은 128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 사람들 보면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2배씩 늘리는 방향으로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4로 실험을 했다가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128,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256 이런 식이고요. 1024 이상의 미니 배치에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니 배치의 크기를 설정할 때 반드시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잡아 버리면 연산할 때 그 메모리 그 용량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리뷰인데요.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풀 배치, 즉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배치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자, 보시면 데이터셋 전체를 한 번에 신경망에 입력해서 모든 과정, 순방향도 계산하고 오차도 계산하고 경사 계산을 거쳐 나온 오차를 역전파시켜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부분까지. 자, 그러니까 한 번,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데이터셋 전체를 한 번에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이 전체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오차를 계산하므로 가중치 수정은 한 에포크에 한 번만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미니 배치의 크기는 전체 데이터셋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생각하면 됨. 네. 이 BGD의 장점, 풀 배치를 사용하는 배치 그레이드 디센트의 장점은 노이즈가 적고 최소점까지 큰 보폭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네. 앞에서 이렇게 이 그림 그렸었어요. 할 때 이렇게 바로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뭐다? 가중치를 한 번 수정하는데 전체 데이터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매우 느려요. 그리고 데이터셋의 규모가 클수록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BGD를 쓰면 좋은데 이 BGD를 쓰기 어려우니까 미니 배치를 적용을 한 거고, 미니 배치를 통해서 적절히 전체 데이터를 나눠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불리워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프리뷰인데요. 한번 했었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훈련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신경망에 입력해요. 데이터 한 개를. 그래서 입력해서 순방향, 오차, 경사 계산 다 해서 역전파로 가중치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SGD는 데이터 하나마다 가중치가 수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중치 진행 방향의 진동이 심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경사를 내려온다는 거죠. 이러한 노이즈를 이러한 노이즈 이렇게 학습이 앞에처럼 BGD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면 노이즈가 없는 거, 얘는 무척 노이즈한 거잖아요. 이러한 노이즈는 학습률을 감소시켜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해서 이 진동하는 정도를 억제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BGD보다는 SGD를 사용하면 이 전역 최소점에 빠르고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SGD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면 단점은 뭐냐면 한 번에 데이터 하나만 처리하니까 이게 데이터를 여러 개 처리하는 행렬 연산의 이점을 잘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인제 행렬 연산을 활용해서 속도 개선을 보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런 수학적 연산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MBGD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배치 경사 하강법과 확률적 경사 하강법의 중간 정도. 즉 데이터 전체도 아니고 데이터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몇 개를 미니 배치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이 방법을 통하면 무엇이 좋다? 행렬법을 이용한 계산 속도가 그러니까 그 연산 속도가 개선이 되고 또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를 한 번에 수정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딱 BGD랑 SGD의 보합 방법론이다. 네. 이렇게 해서 4장 6절까지의 설명을 일단 마쳤습니다. 자, 4장 7절 최적화 알고리즘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제한되었죠.
예, 그런데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만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지, 다양한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경사 하강법과 그 변종들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알려져 왔죠. 경사 하강법은 학습률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학습이 오래 걸리고요. 너무 크게 설정하면 손실이 감소하지 않거나 발산하여서 학습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경사 하강법의 학습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이미 앞서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런 경사 하강법을 더 개선하려는 약간 몇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안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녀석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모멘텀을 적용한 경사 하강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계속 배워오고 있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인 SGD의 경우는 오차의 최선점으로 향하면서 이동 방향에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소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 특히 데이터 전체를 보는 게 아닌 일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만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중치 이동 방향의 이러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 자체가 최적화하는 방향에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고안이 되게 됐고, 이 모멘텀을 어떻게 하면 경사하강법에 적용해서 빠른 수렴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최적화 방법이 모멘텀을 적용한 경사하강법이겠죠. 자, 그래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중치의 이동 방향이 진동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기법이고요. 경사가 기존 이동 방향과 같으면 이동 폭을 시키고, 기존 이동 방향과 다른 방향의 경사면 이동 폭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동 방향과 다른 방향의 경사를 갖는다라는 말은 이동 폭을 감소시켜서 진동을 거의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사와 기존 이동 방향이 같으면 이동 폭을 이제 증가시켜서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면 이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천천히 가게 할 건지에 대한 컨트롤 자체를 이동 폭을 가지고 조절한다라는 게 바로 모멘텀 기법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중치의 진동을 완화시키고 더욱 빨리 수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최적화 방법론은 이제 아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 아담은 적응형 모멘트 예측의 약자입니다. 어댑티브 모먼트 에스티메이션의 약자이고요. 아담 옵티마이저가 좀 좋은 최적화 방법론으로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지요. 자, 아담은 모멘텀과 비슷하게 이전에 사용했던 경사의 평균을 속도항으로 사용하지만 속도항이 지수적으로 감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이 경사의 평균을 속도항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아담은 그 속도항 자체가 이제 지수적으로 감쇄되도록 수학적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모멘텀이 경사를 굴러 내려가는 공과 같다면 아담은 무거운 공이 마찰력을 가진 바닥을 굴러 내려가며 모멘텀이 감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막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보다 학습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이파 파라미터는 학습률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다룰 때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 설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에포크 수,
그리고 혹은 조기 종료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포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뭐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에포크는 학습 진행 중 전체 훈련 데이터가 한 번 모델에 노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포크가 2다 그러면 뭐 모든 데이터가 2번씩 노출된 거예요. 에포크가 10이다 하면은 뭐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0개의 데이터가 10번씩 학습에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포크는 신경망의 반복 학습 횟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반복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 신경망은 더 많은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되지요. 신경망의 반복 학습 횟수가 충분한지 확인해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쓰일 텐데, 이 충분히 학습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델이 내가 제시된 데이터를 충분히 배웠느냐, 그래서 매우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학습 중에 훈련 데이터의 오차와 검증 데이터의 오차를 잘 관찰하면 이게 이제 충분히 에포크를 반복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트레이닝 에러, 학습 에러가 쭉 감소될 때 밸리데이션 에러가 쭉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바로 가장 좋은 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7이라고 하는 에포크 숫자면 신경망의 반복 횟수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보다 넘었으면 너무 많은 거고, 그 7보다 작으면 부족한 걸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훈련 오차와 검증 오차가 함께 개선되다가 검증 오차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요게 증가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오버피팅, 즉 과적합이 일어나기 전에 모델 학습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조기 종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기 종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신경망 학습 도중에 훈련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의 오차와 검증 데이터의 오차를 관찰했을 때 이렇게 검증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하기 전에 이렇게 모델 학습을 종료하는 것을 조기 종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조기 종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조기 종료라고 하는 것은요, 과적합이 발생하기 전에 학습을 종료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자, 검증 오차를 주시하다가 이렇게 검증 오차를 주시하다가 검증 오차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학습을 중지하게 되는 방식을 조기 종료라고 하지요. 이 조기 종료를 설정했을 때의 장점은 굳이 우리가 최대 에포크 수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최대 에포크 수를 크게 설정을 해 놓고 그 조기 종료는 보통 이 에포크 최대 에포크 그 이하에서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케라스에 있는 조기 종료 함수는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함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인자인 모니터, 민 델타, 뭐 페이션트인가요? 페이티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모니터는 학습 중 주시할, 그러니까 학습 도중에 계속 관찰할 지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밸리데이션 로스로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즉 계속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을 체크하면서 이게 지금 조기 종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죠. 보통 이제 검증 데이터에서 성능이 좋으면 대체로 테스트 데이터나 실제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민 델타 같은 경우는 이 주시 중인 지표가
개선 중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상승폭을 정하는 거예요. 이 변수는 표준값이 없고요. 보통 이제 이 민 델타 값을 정하려면 만약에 이 인물을 우리가 세팅하고 싶다면 뭐 몇 번의 학습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돼요. 대부분 기본값 0 이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라미터는 과적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속으로 주시 중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에포크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20번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스탑핑 해버리는 거죠. 1이면 한 번만에 개선되지 않았으면 또 스탑핑.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표가 몇 번 개선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세팅 값입니다. 자, 다음은 4장 8절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기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요 딥러닝 프로젝트 모델 학습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과적합이 일어나기 이전에 모델 학습을 종료한다든지 혹은 과적합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규제화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학습 중인 신경망에 과적합이 발생했다면 신경막의 표현력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현재 이 표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규제화인데요. 규제화로는 L2 규제화, 드롭아웃, 데이터 강화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L2 규제화라고 하는 것은 오차 함수의 에러 펑션에 해당했죠. 뭐 로스 펑션,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 이 오차 함수에 규제화항이라 불리워지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닉층 유닛의 가중치가 0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지금 X표 되어 있는 것들이 값이 실제로 0에 가까워져서 모델의 표현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치 가중치가 0에 가까워지면 누런의 역할을 상쇄하는 것과 같아서 분명히 복잡도가 높았던 모델이 되게 지금 모델의 단순화된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흔히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요. 뭐 때때로 이 L2 규제화라고 하는 것은 가중치를 0을 향해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중치 감쇄, 웨이트 디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면 이 에러 펑션에 이렇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규제항을 추가하게 되는데 요 녀석을 요렇게 이제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게 이제 W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이 W 새롭게 갱신되는 W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게 결국 지금 우리가 역전 파일에서 갱신된 그 그레디언트 편미분 값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웨이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요 에러가 지금 원래 과거에는 그냥 에러 펑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에러 펑션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더해져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에러 텀 자체가 값이 커졌어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함으로써 값이 커지게 되고 편미분 값 역시 커지겠죠. 그러면서 요 new 값은 기본적으로 과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없는 에러 값보다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L2 규제와 텀을 이용해서 W가 0을 향해 감소되도록 하는 것이 L2 정규화의 핵심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W 값이 0에 가까워지면서 뉴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케라스에서 L2 규제화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하면 된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커널 레귤러라이저에 레귤러라이저.L2 하고 이 람다 값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 모델 add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델을 계속 추가하는 건데 지금 요 댄스라고 하는 것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잖아요. FC 레이어.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16개짜리 유닛 16이니까 16개짜리 노드로 쭉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인제 바로 붙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요 녀석에 해당이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RELU라고 써져 있네요. 이 람다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인 겁니다. 이 람다 값이요. 물론 L2 레귤러라이저에서 기본 값을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인제 만약에 요 L2 UJR 적용했는데도 과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요 파라미터 람다 파라미터를 증가시켜서 모델의 복잡도를 더욱 낮춰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건 워낙 우리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신경망의 복잡도를 낮춰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들 알고 있다시피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뉴런 중에서 P 비율만큼의 뉴런을 비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뉴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임으로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끊었잖아요. 끊어서 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저 X로 되어 있는 노드로 가는 것들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풀리커렉트 레이어 매우 복잡할 텐데 이 얘네들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랍아웃 뉴런의 비활성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그림처럼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뉴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모델 자체가 매우 심플해지게 되죠. 네. 드롭아웃의 P 값은 일반적으로 0.3에서 0.8 사이 값으로 설정하고요. 초기에는 0.3을 시작해서 과적합이 발생했다 싶으면 비율을 올려서 학습의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죠. 이 L2 규제와 드롭아웃은 결국 모두 이 뉴런의 효율을 떨어뜨려서 신경망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두 L2 규제와 드롭아웃의 차이가 있다면 L2 규제와는 가중치를 통해서 뉴런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0에 가깝게 표현을 하죠. 가중치가 0에 가까워지게. 0은 아니에요. 드롭아웃은 특정 뉴런의 영향력을 완전히 비활성화해 버리는 거죠. 연결고리를 이렇게 끊어 버리니까요. 그 차이가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강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적합이 발생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오버피팅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델이 똑똑한 거죠. 완전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외우지 못하도록 다양한 다양한 데이터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추가해 줌으로써 다양한 것들을 이제 모델이 배우게끔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 추가하는 게 항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기존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꼭 데이터를 강화한다라는 것이 모든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만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강화는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미지 반전, 회전, 배율 조정, 밝기 조절 등이 있습니다. 아래가 지금 대표적인 예시인데 육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금 오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모델은 이런 6만 6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6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네, 데이터 강화는 모델이 특징 학습 중에 원래 모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준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규제와 기법으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 노출되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데이터 강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케라스 코드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불리워지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이제 보시면 뭐 좌우 플립, 그러니까 상하 플립 모두 다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젠 핏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실제로 학습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서 새로운 어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강화가 발생된 요 변수가 리턴되게 되어지고 질 겁니다. 자, 다음 4.9절입니다.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배치 정규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모델 설계에서 어 반드시 활성함수와 같이 사용되는 그 쌍으로 구성되어진 것 중에 하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교화를 인제 많이들 설명을 해 왔죠. 그래서 이런 정교화 기법들은요. 입력층에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에 이제 주로 집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 줄 것이냐의 관점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교화는 입력뿐만 아니라 중간 레이어, 은닉층의 그러니까 중간에 추출된 특징, 즉 은닉층의 정규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인제 요 추출될 특징은 변화가 일반적으로 심해서 정규화를 통해 신경망의 학습 속도와 유연성을 더욱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 은닉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그 출력 값들이 매우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중간 은닉층의 정규화를 하게 되면 좀 더 신경망 학습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도와주는 방법, 기법 자체가 인제 배치 정규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B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학적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하기 전에 그럼 왜 이게 적용되었을 때 좋은 것인가? 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현상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공변량 시프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데이터셋 X를 Y에 매핑하도록 모델 학습을 한 거예요. 어떤 X라고 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X가 들어오면 모두 다 Y라고 대답을 해라. 근데 모델 학습을 다 끝내 놓고 나서 요 데이터셋 X의 분포가 변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을 바로 우리는 공변량 시프트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변량 시프트가 발생하면 우리는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델이 정답을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 이런 공변량 시프트 문제를 도식화해 놓은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흰 고양이만 있는 훈련 데이터고요. B 그래프는 여러 색의 고양이가 섞인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A가 아무래도 그 분포 자체가 좀 바이어스 되어 있겠죠. 그리고 B는 다양한 색깔의 고양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에 해당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는 고양이 이미지를, 별은 고양이가 아닌 다른 대상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레이블링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A와 B 도식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공변란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네, 교수님 보이네요.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데이터 분포가 달라졌어요. 자, 근데 이런 공변량 시프트 문제는요, 중요한 게 신경망 은닉층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은닉층이 총 4개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신경망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L1이 L2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L2의 출력값이 L3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L1의 출력값이 변하면 L2 은닉값 자체가 변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L3도 입력값 자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레이어가 뒤에 있을수록 매번 들어오는 입력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신경망에도 공변량 시프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경망에서도 발생하는 공변량 시프트 문제를 잘 컨트롤해야 모델 학습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은닉층 출력의 분포를 변화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즉 값은 변하지만 값의 평균과 분산을 변하지 않도록 계속 억제해 주는 거예요. 이 배치 정규화의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원리는 뭐 다음과 같은데요. 공변란 시프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배치 정규화가 제안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배치 정규화는 각 층의 액티베이션 펑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면 각 층의 입력이 최적의 배율과 평균으로 조정되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 정규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BN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알고리즘 플로우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입력의 평균을 0으로 조정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미니 배치 평균과 미니 배치 분산을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정규화했습니다. 엡실론은 일반적으로 10의 마이너스 5승 세팅해서요. 0으로 지금 그러니까 분모값이 0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설정된 값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0으로 조정된 입력값을 가지고서 연산 결과의 배율 및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마과 베타가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뭐 두 가지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고 이게 사실 처음에 찾기까지는 좀 속도가 걸리는데요. 찾고 나면 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매우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치 정규화를 통해서 공변화 시프트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라스에서 이제 이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모델에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요 위치가 중요해요. 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위치는요. ReLU 뒤쪽인 거예요. 이렇게 댄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의 구조를 입력으로 넣을 건데 그때는 같이 액티베이션 함수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정규화, 배치 정규화를 하고 또 댄스, 배치 정규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드랍아웃을 넣을 수도 있기도 한데요. 이 드랍아웃의 위치 역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뒤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드랍아웃 잘 안 쓰고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은닉층에 활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치 정규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배치 정규화는 입력층뿐만 아니라 은닉층에도 정규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정규화는 입력층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은닉층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배치 정규화 덕분에 이 뒤층, 이렇게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으면 이게 뒤로 갈수록 뒤층이잖아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뭐 출력이라 합시다. 여기 뒤쪽에 있는 뒤층의 학습이 앞층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각 층마다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L2가 L1이 L2에 L2가 L3에 L3가 L4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 폭이 변화의 폭이 매우 컸는데 배치 정규화를 모든 층에 다 적용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 다음 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값은 바뀌지만 앞층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 값의 평균과 표준값, 표준 편차값이 안 바뀌니까. 거의 안 바뀌니까. 그렇게 세팅이 되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뒤층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층의 출력이 항상 같은 평균과 분산을 갖게 되므로 교수님 방금 얘기했죠. 뒤층의 관점에서는 입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뒤층 학습이 쉬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배치 정규화는 은닉층 유닛의 출력이 항상 표준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장 4장 9절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4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해 봅시다. 자, 4장 10절에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교수님이 인제 그 카글 노트북에다 한번 모아 봤습니다. 그 이번 4장 10절의 프로젝트는 이미지 분류 정확도 개선하기이고요. 그 실제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여기 보고 계시는 사이파 10 이라고 하는 그 10 개의 물체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면 여기다가 이게 인제 이미지 분류 정확도 개선하기 이제 한번 쓰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주석을 또 같이 달아 놨어요. 결국 우리가 4 장에서 배웠던 뭐 데이터 정규화 혹은 신경망의 표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인제 3 장에서 배웠던 뭐 층의 개수를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층의 개수를 훨씬 더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뭐 드랍아웃 층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또는 뭐 L2 규제화 층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배치 정규화층은 또 어떻게 추가하는지 인제 고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3 장에서 했던 내용 실습 내용과 4 장에서 실습 내용의 차이는 고 정도 우리가 이 이미지 분류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어 적용하는 거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사실 3장 코드랑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내려받고 준비하는 부분 그래서 똑같이 5,000 개씩 테스트 그러니까 트레인 밸리데이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인제 데이터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방법을 쓰고 있죠. 뭐 데이터 정규화가 이제 결국엔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고걸 가지고서 인제 요렇게 어 데이터를 전체 평균 데이터 전체의 평균값을 0 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데이터 정규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뭐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접 코딩하지 않고 라이브러리 함수의 데이터 정규화를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교재에서는 요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교수님 따라서 명시적으로 표현을 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원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할 때 결국 우리가 맨 마지막 출력층이 데이터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와 동일하고 그거에 맞춰서 결국 우리가 그 각각의 클래스일 확률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맥스를 취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그 레이블로 입력값을 이제 답을 예측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지금 내가 방금 입력한 영상 자체가 첫 번째 노드에서 나온 확률값이 0.99 나머지는 뭐 0.01, 0.02 이런 식일 때 결국 우리는 소프트맥스 값을 통과시키고 나서 우리는 어 방금 들어온 입력 영상은 1번 클래스가 답입니다라고 예측을 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과정 중에 필요한 게 이제 원어트 인코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지금
원활 인코딩을 적용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교수님이 어 GPU 모드로 돌리고 싶어 가지고 이 텐서 자체를 지금 그 변수 자체를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텐서로 지금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 교수님이 기억하는 게 맞다면 요거 하지 않아도 지금 GPU 모드 동작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제 본 교재에서 배웠던 게 인제 데이터 강화하기가 인제 또 메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적합을 막기 위한 방법 3 가지를 배웠는데 그게 인제 규제화,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드랍아웃층, 그리고 데이터 강화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한 번도 학습에 사용한 적이 없는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도 정답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강화였는데, 그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이론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옵션을 살펴보면 뭐 로테이션 레인지라는 걸 통해서 회전 각도를 얼마씩 설정할 건지, 그리고 이거 지금 width shift range랑 height shift range를 통해서 이제 이게 평행 이동이거든요. 뭐 좌우 평행 이동, 상하 평행 이동을 얼마씩 할 것인지, 그리고 horizontal flip은 그 좌우 반전이에요. 그리고 vertical flip은 상하 반전. 지금 보시면 영상 자체가 vertical은 하지 않고 지금 상하 반전, 좌우 반전만 일어나도록 세팅 값을 설정을 해 뒀네요. 그리고 데이터 젠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스턴스 자체를 데이터 젠이라고 생성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젠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해야만이 실제로 이 내가 방금 설정한 데이터 강화 기법들이 학습 데이터에 적용이 돼서 요렇게 담기게 되겠죠. 그리고 교재에 정의하고 있는 그 모델의 구조는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6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1 개의 FC 레이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3 장에서 사용했던 그 컨볼루션 레이어 3 개와 2 개의 FC 레이어보다 좀 복잡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고대로 지금 교수님이 타이핑을 해 놓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제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정규화 기법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델이 깊어질수록 컨볼루션 레이어나 뭐 혹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델의 복잡도가 깊어지면서 레이어들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요 중간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는 것 자체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조심하실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 뒤에다가 인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위치를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컴보 2 개의 맥스플링 해 가지고 연산량 줄이고, 또 컴보 2 개의 맥스플링 해서 또 피처 맥 사이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FC 레이어 태우기 전에 플래튼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2D 피처 맵을 1D 피처 맵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요게 앞에까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태웠었기 때문에 그 모든 중간중간의 출력 값들이 2D예요. 2 차원 데이터, 혹은 인제 이게 3 차원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3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height, width하고 채널 값, 우리가 인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태울 때마다 몇 개의 필터를 쓰느냐에 의해서 뒤에 채널 값이 결정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거에 의한 영향을 받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인제 그 FC 레이어라고 불리워지는 덴스한 타입의 뉴럴 네트워크를 태우기 위해서는 입력값이 1D여야 되니까 플래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인제 소프트맥스를 태워 주는 형식입니다. 모델 서머리 해 보시면 실제로 모델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인제 요 부분이 이제 모델 학습하기 부분인데요. 어 여기 지금 앞에서 설정, 그러니까 3 장에서 배웠던 거랑 차이가 있다면 뭐 옵티마이저가
3 장에서는 SUD였는데 여기서는 아담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냥 모델을 학습할 때 model.fit인데요. 지금은 fit generat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이 데이터 강화했던 녀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데이터 gen이라고 하는 녀석의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또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전체의 데이터를 미니 배치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배치 사이즈를 128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앞에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지금 5,000개씩 준비를 했어요. 그 5,000개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128로 나눠 가지고 배치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콜백 같은 경우는 설정해 놓은 게 여기에서 보시면 역시나 그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콜백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음 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 강화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을 거면 요거 그냥 model.fit 해 가지고 그 학습을 하셔도 무관하긴 해요.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인제 배치 사이즈에 맞게 128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매번 넣어 주는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로그를 쪼끔 살펴보면, 학습이 된 로그를 살펴보면 이렇게 학습이 될 때마다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찍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이 됐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스텝 컨디션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종료 조건이 인제 그런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밸리데이션 로스가 예를 들어서 20 번의 학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다. 뭐 요런 설정. 그게 바로 그러면 인제 우리는 내가 설정한 맥시멈 에포크를 돌지 않고 중간에 조기 종료를 하고 싶다. 뭐 요런 설정이 가능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로그는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평가하는 방법은 역시나 evaluate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더불어서 인제 그 evaluate도 여기서는 지금 배치 사이즈 설정을 통해서 배치 단위로 인제 "평가를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곡선 그리기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 장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에 대한 정확도를 지금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메인으로 달라져야 될 것들은 결국 요 모델의 복잡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려서 어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습을 하는 내용이 4장 10 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공되어 있는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또 중간에 질문이 생기면 슬랙의 질의응답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